안녕하십니까. 툭툭 점해설 연구소의 대표 점해설가 정형래입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 올바른 재무설계, 자산형성, 투자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투자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주의할 점에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투자 원칙을 정확히 세워라. 이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고, 두 번째, 직접 투자는 하지 말라. 간접 투자를 통해서도 충분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경제 구조를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 가지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 투자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워런 버핏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투자 원칙은 첫 번째, 절대로 원금을 잃지 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의 대부분을 기업 분석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한 후에 선택된 종목을 장기간 보유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절대로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과 같이 우리가 세계적인 투자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존 템플턴입니다. 이 존 템플턴과 워런 버핏은 같은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미엄의 가치 투자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투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존 템플턴의 투자 방식은 첫 번째, 이 사람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런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2대8의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라.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시기에 시장이 폭락하는 시기에 여러 종목을 사서 그 중에 알짜배기 20%만 남기고 80%는 정리를 한 후에 이 20%를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 보유 전략을 써서 결국은 큰 수익의 결과를 내는 이런 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템플턴은 항상 강세장을 이제 생각을 할 때, 강세장을 이제 정의를 하는 이 사람은 비관에서 태어나서 회의를 먹고 자라고 낙관을 통해 성장하며 행복을 통해 끝이다 라는 이런 투자 원칙을 가지고 평생 동안의 투자를 이루어 매우 성공적인 투자에 성공을 이뤄낸 아주 훌륭한 투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투자에 앞서서 두 번째, 직접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려 왔습니다. 직접 투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00명이 투자를 해서 2명, 3명만 살아남게 되는 매우 냉혹한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가들이 그런 시장에 들어가서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간접 투자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접 투자 시장의 대표적인 투자 방법 자체가 코스피 200 지수를 전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인덱스 투자가 그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스피 200 시장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200년 역사를 봤더니 어느 나라든 봤더니 경제는 우상향하더라 라는 게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수출만 해서 먹고 사는 수출 주도형 국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런 수출을 누가 하느냐? 바로 기업이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기업은 곧 국가다라는 공식이 형성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덱스 펀드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기업을 응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200개 기업을 전체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방식이 이런 인덱스 펀드 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수출은 기업이 하게 돼 있는데 이 기업이 곧 국가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는 수출을 못하면
즉 기업이 성장을 못하면 나라가 같이 어려워지는 이런 경제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업들한테 열심히 투자하고 밀어주면 기업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생긴 이익을 나눠 주게 되겠죠.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주주배당, 이익배당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는 왜 상승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기업이 이익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기업 가치는 상승을 하게 될 테고 이렇게 되면 그 기업의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덱스 펀드 투자 결정을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200개 대표 기업에다가 전체적인 분산 투자를 완료하는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펀드 투자 방식은 액티브 방식과 인덱스 투자 방식이 있지만 나중에 제가 액티브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인덱스 투자의 이제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인덱스 펀드는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 수수료가 일단 무척 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손실과 이익이 시장의 상승과 하락분으로 딱 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 번째, 투자는 매우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것은 펀드 매니저가 개입되지 않는 시스템 매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적 매매를 통해서 내가 수익과 손실을 명확화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투자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투자에 앞서서 세 번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나라의 가장 풍부하고 훌륭한 자원은 바로 인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사람이 곧 국가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경제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그것을 새롭게 가공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재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우리나라를 수출 주도형 국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즉 우리는 수출만이 살 길이다 이런 말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수출을 과연 누가 하느냐? 바로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곧 국가라는 구조와 같지만 결국은 이 기업을 누가 이끌어 가냐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풍부한 인재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인재가 곧 국가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경제의 밑바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투자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여타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 6개월 내지 1년 정도를 앞서서 가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바라보면 앞으로의 경기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경기 지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오르내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은 당연히 이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나 주주들에게 당연히 주주배당이나 이익배당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주주배당이나 우리가 이제 이익배당을 받은 이런 투자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는 증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는 회복기를 거쳐 상승기로 이런 호황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주가는 왜 떨어지는가 라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것은 상승과 반대의 이유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될 테고
투자자들의 주머니가 당연히 얇아지니까 소비는 침체 국면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경기는 하락 국면을 거쳐 침체기 국면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식의 상승 이유와 하락 이유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지만,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가? 우리가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종목 선택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개별 종목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투자 원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투자가라고 하는 워런 버핏조차도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종목 분석에다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종목 선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간접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이나 이익률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려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매수는 우리가 개별 투자든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매수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것은 매도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투자의 원칙을 반드시 세우고 이 주식 자체나 투자 자체의 매매 원칙을 정확히 세워야만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산 형성을 하지 못하는 핑계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사람들은 저축 방법을 몰라서 자산 형성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핑계 유형이라고 일축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로만 하는 저축. 우리가 1년 안에 1억 만들겠다, 2년 안에 5천만 원 만들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하는 저축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자산을 형성하지 못하는 이런 핑계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머리로 한다라는 것이죠. 수익률 몇 프로를 얻어서 얼마만큼, 얼마 뒤에는 얼마만큼의 자산을 만들겠다, 이런 머리로 하는 저축이 결과적으로는 자산 형성을 하지 못하는 하나의 핑계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은행을 갔더니 은행원이 이런 저축의 자산 형성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 않아서 결국은 내가 자산 형성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를 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산 형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저축 의지가 부족하고 이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부족이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